방역당국은 확실한 진정세로 들어섰다고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6.5명이어서 직전 2주간에 121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중이 이제 높고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이 최근의 경우에는 연휴 기간에 이제 검사 건수가 적었던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어떤 판단입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당부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또는 여행지에서 숨은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판단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귀성길 감염 의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예를 들어 충남 공주에서 고령 부부가 확진된 경우에 이 부부는 추석을 맞아서 찾아온 딸을 만난 뒤에 이제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이제 확진이 된 것이고, 또 인천에서도 강화군에 있는 할머니 집을 방문한 30대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든지 부산에서도 귀성객들이 확진이 되는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50인과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계속 금지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출입 명단 관리, 이런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운영할 수 있는 조치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방역 당국이 또 판단을 해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접촉이 많았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 한 길게는 2주,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 만약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까지는 좀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은 벌써부터 좀 어떤 일종의 안 좋은 징조라고 해야 되나요? 경기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3명의 병사가 확진된 이 부대였는데 추가로 이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군 당국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포천 내촌면에 있는 이 부대 관련 확진자가 총 이제 36명이 된 것인데요. 병사가 33명이고 간부가 3명이라고 합니다. 이 군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감염 경로를 추적을 하고 있지만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이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 파악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청원 휴가라든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휴가를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 이 사례 중에 보면은 이 추가 확진된 간부 중에 한 명이 지난달 26일에서 27일까지 서울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서 이 관련 역학조사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뭐 여기서 이제 좀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국방부는 부대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 출타 또는 휴가 관련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 중이고, 또 민간인이 혹시 부대를 방문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있고, 접촉이 예상되는 인근 부대원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확진자가 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난 3일에 모 씨가 이제 양성이 나왔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경북 상주의 집에 계속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GPS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달 16일에서 30일 사이에 경기도에 머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 결과를 이제 들이대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경기도에 간 것은 맞는데 승용차에서만 있었고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기차의 화장실에서 뭐 씻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계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4일에 확진된 이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동선을 밝히지 않아서 휴대전화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 과천 의왕시에 머물면서 서울 강남과 서초구를 이제 중심으로 이동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 경북 출신의 경북 상주에 있는 이 사람하고 동선이 겹치는 걸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당국은 이 사람들이 함께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사람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동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이 모 씨의 경우에는 2012년에 이제 총선 출마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민간 보건단체의 중앙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까지 출마한 분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른바 이 어린이 괴질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조금 좀 무서워서 이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런 증후군이 국내에서 지금 처음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 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괴질 이렇게 불린 이유가 지난 4월에서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 어떤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인데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와 관련돼서 지난 5월부터 의심 신고 사례가 7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접수가 됐었는데 조사를 쭉 해본 결과 이 중에 2명이 이 관련 환자로 최종 판명이 됐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어떤 설명입니다. 네. 이 2명은 11세, 12세 남자아이고 코로나19 양성 판정 또는 접촉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모두 퇴원을 했고 양호한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자인 11세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5월 달에 이제 의심 사례로 신고가 됐고 처음 이제 그 조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관련 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을 안 해서 애초에는 이 다기관염증 증후군 환자로 분류가 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항체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관련성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다기관염증 증후군 환자로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환자인 12세 남자아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지난 8월부터 이제 9월 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발열과 복통으로 다시 입원한 후에 퇴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판명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어린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부모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고열과 함께 발진, 안구 출혈 이런 증상을 동반하고 이른바 이제 가와사키병하고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구분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이제 확정 판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도 보시듯이 이제 짧게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과 의료기관들은 좀 바짝 긴장하고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좀 정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은 또 지나치게 공포심을 갖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방금 보셨듯이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만 이제 좀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이 병인지 아닌지는 뭐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 주 이후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오늘 출입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에 등교 수업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지역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동시에 등교하는 인원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되 등교 수업을 받는 날 자체는 지금보다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인 것인데요.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중에 이 등교 수업 확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언급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뭐 오전 오후 학년제라든지 오전 오후반, 학급 분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좀 이런 좀 등교 수업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도 추진한다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고요. 또 원격 교육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격 교육 기법법 제정 이런 것들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제도적 보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얘기도 좀 해볼까요? 경찰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3일에 경찰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뭐 서울, 경계, 한강다리, 도심 등에서 3중 검문을 하는 등의 이 대규모 집회 원천 차단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리고 또 법원이 9대 이하의 차량 시위만 허용했던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시위도 철저한 통제 속에 이제 진행을 시켰고 집회 통제에만 이제 1만 명 정도의 경력을 투입을 해서 좀 이렇게 원천 차단 조치를 상당히 강하게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집회를 신고했던 보수단체는 물론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이 차벽으로 통행을 막는 것은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서 차벽으로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게 경찰 버스로 이렇게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극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벽 설치가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냐 여기를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좀 갑로를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지가 과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청취자분들께 참고 삼아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헌재에서 판단한 게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렇게 지금 차벽을 설치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차벽 설치가 바로 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정치권에서도 뭐 이런 요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차벽 설치라든지 이 집회의 원천 차단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도 철벽 방어하는 거 이거는 뭐 불가피하다. 그래야 이제 경제도 되살아나고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 대다수가 이런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개천절 집회 금지가 이제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다. 이렇게 이게 뭐 과거에 우리가 명박산성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촛불 집회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이제 재인산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경찰 버스로 이렇게 재인산성을 쌓아서 국민들이 슬프게 됐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제 이 시민들이 오가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이제 불심 검문을 진행한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라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오늘 논평을 냈는데 이 차벽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임을 이해하지만 지금 이게 사실상 경찰에 의해서 집회 허가제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의 기본권이 제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네. 이번에 이런 조치를 이제 하게 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집회 자제를 더 강력히 권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날 이 개천절 집회와 관련돼서 이 집회를 미루기를 두 손 모아서 부탁드린다.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얘기가 이제 애매하게 해석이 됐고 또 이 얘기를 할 때 뭐 어떤 애국을 위한 어떤 생각을 존중한다든지 심지어 과거의 독립운동에 비유한다든지 네. 뭐 이런 언급을 같이 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또 제1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권고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막은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법규에 위반이 안 되고 코로나19의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집회인데 왜 막는 것이냐 이런 좀 항변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에 열린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2차 확산의 실현지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집회의 어떤 그 제한을 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이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광화문 차벽 설치 문제 두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특별 방역 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에서 국민들이 협조를 잘해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와 관련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빈틈없이 차단했다. 시민들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수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는 취지의 이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차벽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방역을 위한 어떤 선제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한글날 보수단체의 집회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찰의 조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1570님께서 광화문 앞 차벽이 보기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몰상식한 행동은 더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면서까지 집회를 강행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앞서 헌재에서 판단할 때 그런 중대한 위협에 코로나19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명백하게 우리가 좀 기준을 좀 설정해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집회라든지 개천절 집회라든지 이런 데 모이는 어떤 집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에 모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주장들 중에는 정부가 방역을 활용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를 또 같이 이제 판단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것이 아니라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뭐 이미 장기화되고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영원히 모든 뭐 여러 가지 집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막는 걸로만 지금 기본권을 영원히 제한할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이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의 기준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기준들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서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치권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지금 각자 유리한 어떤 얘기들로 이 정치적인 논란을 좀 키워가는 국면이어서 그 점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왜 막느냐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요. 지금 저 청취자분께서도 그럼 한글날에도 이번 차벽처럼 이렇게 막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셨는데 김창현 경찰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 사벽을 설치한 것은 직접적 접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이나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 입장에서는 금지 통고된 불법 집회는 똑같이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할 것이고 개천절의 사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보수 단체들은 한글날도 대규모 도심 집회하겠다. 이번에는 이제 차량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집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가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글날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 이런 취지의 집회 신고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길은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렇게 집회 신고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을 쭉 주장을 했고요. 네. 이 8.15 비대위 측이 신고한 한글날 집회의 장소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 세종문화회관 북측공원 두 곳 중 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일종의 강연의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고 참가자들 사이에 2m 간격으로 의자를 깔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준비, 발열 체크, 명부 작성뿐 아니라 방역 담당 의료진 5명도 배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명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0명이 올 것이다라고. 1,000명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000명을 이제 2m 간격으로 의자를 깔아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할 때 이 장소 확보가 되는가 이런 의문도 있고 또 1,000명이 온다고 신고를 했지만 반드시 뭐 1,000명이 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네. 이 신고된 인원 1,000명 이상 온다고 해서 무슨 뭐 법적 제재를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숫자를 일일이 세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건 말 그대로 신고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1,000명 신고했는데 10만 명이 올지라도 그것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뭐 여러 계획을 밝히고는 있지만 좀 우려가 안 되는 건 또 아닌 것이죠. 근데 1,000명이 거기 앉았다가 앉을 때는 괜찮은데 떠나가지고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거냐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도 사실은 좀 의문이고 예. 여러모로 사실은 좀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이제 여러 의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본권을 뭐 이렇게 강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방역의 어떤 좀 뭐랄까 조화를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데 있어서 뭐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광화문 차벽과 관련해서 의견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7589님 차벽은 좀 너무하지 않나 봅니다. 민간 차량도 검문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의견 주셨고요. 0316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집회를 강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KBS 단독 보도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전 교수가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는 상황인데 바로 이 주무부처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전 교수가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출국의 목적이 또 어떤 불가피하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뭐 그런 내용이어서 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이 이일병 전 교수는 굉장히 열심히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네. 이 블로그에 자신의 어떤 노후 계획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이걸 보고 이제 굉장히 많은 보도를 또 했는데 뭐 요트를 원래 국내에서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블로그를 보면은 이번 여행의 목적은 이제 요트 구입과 항해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트에 대해서는 뭐 약 15m 길이로 객실 3개를 갖춰서 장거리 항해가 가능한 이런 이제 사양의 요트라고 하고요. 이걸 구입을 해서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또 적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KBS가 이제 보도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김찬영 원내대표도 고위공직자 그것도 외교부 장관 가족이 한 행위라기엔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종의 또 다른 내로남불의 사례다. 이런 취지의 비판들을 쭉 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여행 자제 권고를 해서 국민들은 긴급한 해외여행도 자제하고 추석 성묘도 못 가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 가족만 이렇게 특별히 이제 여행을 간 것은 일종의 특별 해외여행 허가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고 지금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죽어가는데 이렇게 욜로를 즐기는 것은 그들만의 추석, 그들만의 천국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이런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심상정 대표의 경우에 이것은 이제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에 대한 분노가 추석 민심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이 강경화 장관 남편의 요트 여행 출국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일병 전 교수가 내 삶을 사는 것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뭐 양보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한 점을 들어서 이것은 모두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디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다. 국민들을 허탈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논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외교부 장관 배우자로서의 처신 이게 또 있는 것 같고 이일병 전 교수는 그냥 또 한 명의 사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공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자신의 뭐 어떤 목적이든 간에 지금 미국이 완전히 나가는 게 출국이 금지된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자신이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것 자체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도 막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로 간의 주장이 좀 뒤섞여가지고 막 나오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이 행위가 이제 적절한 행위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가족이고 또 사회 지도층의 일원으로서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초래할 만한 그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 배우자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적 비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행위가 강경화 장관의 어떤 거취라든지 또 어떤 정치적인 또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감수하게 할 만한 그런 문제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배우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듣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입장 이런 것들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사과가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 비난을 받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또 외교부 장관이 사과를 한 건 역시 일종의 적절한 처신이다라고 봐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배경에는 이 어떤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행위가 지금까지의 이 보수 야당의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향한 비판의 이런 논리를 또 강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적절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어떤 심리적으로 반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권의 사람들이 개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을 위해서만 그것을 하는 것처럼 사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처럼 되고 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뭐 그런 점은 보수 야당으로서 할 수도 있는 이제 처신이겠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또 역풍을 우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지금 뭐 비판하는 목소리 들어보고 그러면은 여야가 뒤집힌 경우도 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옹호하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반대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안 된다. 이건 잘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서로 간의 주장이 막 뒤섞이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논점 두 개를 이렇게 뒤섞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강경화 장관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오후에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조문을 마친 뒤에 복귀한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계속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사과를 또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정을 소화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이일병 교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고 또 이일병 교수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송구하다라는 것을 몇 차례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이 국감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는 원년 멤버라고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교체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는 원년 멤버이기도 한데 이 외교부의 경우에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장관들이 좀 이 재임을 하는 경우들이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기 때문에 네. 5년 내내 임기를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이일병 이 교수 문제, 이 요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뉴질랜드 뭐 외교관 성추행 문제 뭐 이런 외교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쌓여온 점도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기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외교 전략의 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필요가 뭐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초에 개각을 하려면 일단 강경화 장관의 어떤 교체 여부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서는 이 개각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타당할 것 같고 여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요트 얘기가 뭐 여론을 크게 뭐 요동치게 하는지 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그것은 뭐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뭐 장관이 사과를 했으니 됐다.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인지를 아마 청와대가 보긴 할 텐데 뭐 참고사항 정도겠죠. 이게 핵심 어떤 뭐 그런 포인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치권 논란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또 앞으로 추후 어떤 대응이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뭐 이제 대기업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반대로 또 노동법 개정이라고 화두를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노사관계법과 노동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즉 이것은 좀 해고를 이제 좀 더 유연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의 노조의 권한 이런 것들을 줄이자. 즉 이른바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달 2일에 전면 개정한 당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강 정책을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뭐 프리랜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노동 유연성 확보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직을 더 쉽게 하고 고용을 좀 유연하게 하는 그런 뭐 반대급부로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 화두가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이 노동 유연화 문제를 들고 나온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대기업들에게는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당내에 어떤 반대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좀 기업들의 반발도 있고 하니 일단 자신이 주장했던 공정경제 3법은 처리하는 것을 이제 추진을 하지만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런 노동법 등의 좀 대기업에도 유리한 법을 함께 법안 개정을 함께 추진할 것이다라고 좀 안심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그 두 법을 연계해서 하나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노동관계법 개정 같은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그런 것들은 개혁이 아니고 도로 박근혜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청년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청년위원회가 지난달 29일에 페이스북에 자기들의 이제 임원을 소개하는 그런 게시글을 올렸는데 네. 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뭐 육군 땅개 알보병, 뭐 이런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런 홍보물이어서 그게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 좀 일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청년들이 옛날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이 중앙청년위의 이분들이 면직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내정 취소되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 중앙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결 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일종의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이런 쪽으로 논란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실수는 젊은이의 특권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실수는 이제 젊은이의 특권이고 그것을 어떤 훈련된 정치인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너무 당에 가혹하게 이렇게 좀 처리를 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이제 당내 갈등의 어떤 뭐 문제 이런 것들을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청년의 힘이라는 당내당을 또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이 중앙청년위의 확대 개편 이렇게 될 것인데 이걸 둘러싸고도 이제 여러모로 의견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수는 젊은이의 특권이다. 나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하고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정치권이 이중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청년층은 그렇게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준도 또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층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난 총선 때는 그러면 왜 사실 청년 전용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만들고 거기서 청년에게 주로 공천을 줬는데 그걸 또 왜 뒤집고 뭐 이런 상황들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일관된 청년 정치를 오히려 소모품으로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일관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비스 공급 원가는 3만 원 중반대지만 가입자 한 명당 평균 매출은 5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는 잘못된 계산법으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평균 140% 정도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소장님께서도 그 내용 다 살펴보셨죠? 예, 아주 저희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가 된 것인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럼 내용을 조금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이미 KBS 9시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호 의원실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아마 공익 제보자를 통해서 제보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공급원가 대비 최소 140% 또는 요금제에 따라서는 200%가 달한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 재벌 통신사의 내부 자료인데요. 이제 정부한테 통신 요금을 인가받을 때 요금 인가 근거 자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전기통신사법상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입되는 게 LTE 요금제잖아요. 네. 이 LTE 요금제는 공급비용 원가가 34,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G가 엄청나게 뭐 요금을 투자를 많이 했다고는 했지만 네. 실제 5G 요금의 추정 원가는 3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LTE나 5G가 34,000원에서 6,0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동통신 가입되어 계신 분은 7천만 명 정도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세컨드보다 네. 3폰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중에 90%가 대부분 5G하고 4G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 실제 원가는 34,000원 정도인 걸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한 대당 평균 매출을 얼마로 규정을 했냐면요. 5만 1,000원 정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비춰보면 원가에 비해서 140%.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내 요금제로 5만 1,000원이 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당 통신사가 과기부에
네 가지 요금제를 제시한 한 대당 추정 매출액이 7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그 서비스 공급 원가가 3만 5천 원 정도로 했잖아요. 4G는 3만 4천 원, 네. 5G는 3만 6천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3만 5천 원에 비하면 평균인 무려 200%나 비싸게 7만 원대 요금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구나. 이런 지적이 이제 나온 것인데요. 우상호 님이 오래전부터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을 저희랑 같이 주창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5G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비용,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렇게 이제 통신사들이 그동안은 이제 이게 사실 뭐 엄살인지 아니면 주장인지 이렇게 뭐 판단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그거를 진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2018년도 4월 달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기념비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3G 스마트폰 요금 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기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래서 그 3G 요금 원가를 공개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저희가 다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통신 서비스가 민간 대기업이 설령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 국민 경제에 끼치는 중대한 영향을 봤을 때 요금 원가를 공개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자료를 받아냈는데요. 예. 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원가를 알아볼 수 없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때는 또 LTE 2018년이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LTE나 이렇게 다 요금제로 가고 있을 때여가지고 네. 그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원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때 공개된 자료 보면 원가 보상률이 SK텔레콤 중심으로 120% 안팎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네. 취지는 뭐냐면 원가 보상률이 100%면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까지 붙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가 보상률이 120%라는 것은 20% 정도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많은 초과 이윤을 누렸다. 특히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50%로 초과 이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밝혀냈던 것이죠. 근데 네. 그래도 정확히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이 쓰고 있는 5G나 4G의 요금 원가는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 통신사가 정부에 낸 자료가 공개된 것이니까요. 네. 3만 4천원에서 3만 6천 원이다. 특히 5G의 요금 공급 원가가 3만 6천 원 정도에 불과한 거로 확인이 됐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5G 요금제가 우리 국민들 다 5G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는 5G가 안 터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아직 안 터지니까 네. 가입을 안 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G는 요금제가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입니다. 네. 한 달에 5만 5천 원이면 4인 가구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서민들하고 중산층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공급 원가가 3만 6천 원 정도라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5G 서비스는 정말 지금 5G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 우리 국민들 중에 8월 말 기준으로 865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지금 9월 말 지났으니까 900만이 넘어갈 텐데 네. 대부분이 5만 5천 원 요금제가 아니라 8만 원대 요금제, 11만 원대 요금제 여기에 가입되어 계시거든요. 비싼 요금제. 그러면 공급 원가가 지금 우상호 씨에서 공개한 자료 보면 3만 6천 원이니까 네. 어제 KBS 9시 뉴스에는 최대 200%로 하겠는데 네. 실제로 지금 7만 원대 후반부 그다음에 10만 원, 11만 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2배, 3배 이상의 폭리를 물고 있다, 당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통신사들이 원가 공개를 뭐 하면 참 좋긴 한데 이 원가 공개를 그 통신사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건건이 그러면 소송을 건다거나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3G 요금제를 소송을 해서 그것도 몇 년 만에 겨우 대법원으로부터 공개를 해야 된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엄청나게 왔는데 개별 서비스 원가가 얼마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왔습니다. 단지 원가 보상률이 120% 정도 된다. 그래서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을 붙이는 것 이상으로 초과 이윤 폭리를 취한다라는 것만 추정이 가능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나온 자료는 조금 더 아주 심플하게 아예
5G는 요금 원가가 공급가가 34,000원, 5G는 36,000원, 4G는 우리 보통 쓰는 LTE는 34,000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자료가 훨씬 가치 있는 자료가 공개가 된 것이고 이걸 통해서 통신재벌 3사가 해마다 3.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비밀이 공개가 된 거, 밝혀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기업들 입장에선 원가 공개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 또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은 한 자리 수준에 우리는 불과하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일반 시장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길을 가다가 튀김이나 사이다를 사 먹을 때 그 원가가 얼마냐 물어본다든지 튀김값을 인하해라 사이다값을 인하해라 하는 캠페인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제 국민의 생활 필수품을 넘어서 모든 안전정보, 코로나 관련 정보도 오는 생존 필수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시장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가 허가하는 딱 3개의 재벌 대기업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독과점 시장에서 7천만 명이나 되는 가입자를 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폭리 수취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영업 비밀인 측면이 일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이 서비스의 공공성이 더 커서 요금 원가를 공개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비춰보면 통신 3사가 요금 원가를 공개 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논리이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면 우리 통신 3사가 지금 요금 원가를 공개 안 하고 계속 폭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나 술수가 있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 3사가 지금 다른 경쟁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3개에서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점유율, 시장 점유율도 50대 30대 20으로 SK텔레콤, KT, LG플러스 이게 수십 년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여기서 경쟁이 제한이 된다는 것인지 영업 비밀이 뭐가 공개된다는 건지 그냥 국민들에게 이렇게 국민들 기만하는 용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저희는 항상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 통신요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좀 비싼 편입니까? 싼 편입니까? 예, 통신 3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뭐 영국이라든지 핀란드의 국제 컨설팅 회사들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라든지 5G 요금이 훨씬 비싸다. 이렇게 자료가 여러 번 나와서 우리 국민들도 뉴스를 이미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감하기로도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나 외국 유학생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요.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LTE 서비스 같은 경우도 3, 4만 원대로 저렴하게 쓰는데 한국만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비교는 다 하는 데마다 내용이 좀 달라서 저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만 재벌 통신사 3사 딱 장악해서 요금도 똑같잖아요. 요금이 하나도 차이가 없거든요. 재벌 통신 3사 사이에. 그래서 사실상 담합 상태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어제 오늘 우상호 의원실의 자료를 통해서도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실제 매년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는데 평균 3.5조 원 정도를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일개사로 나누면 1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 1조라는 게 어떤 규모냐.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상상이 안 될 텐데 우리나라 모든 재벌 대기업을 통틀어서 영업이익 1조가 넘는 재벌 대기업은 딱 3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조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1조거든요. 근데 그래서 3.5조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차 재난지원금 논쟁 때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원해주겠다고 시작했다가 추경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35세에서 64세 국민들이 통신비 지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받았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8만 원이나 받았던 것인데 그분들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저희가 통신 3사한테 제발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두가 고통분담하는데 왜 통신재벌 3사는 고통분담을 하나도 하지 않느냐. 35세에서 64세 통신비 1만 원이나 2만 원이라도 인하해달라고 했는데 끝내 이걸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금 통신재벌 3사는 더 늘어났거든요. 10% 정도가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이 3.5조에서 4조 원 사이에 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7천만 국민들이 생존 필수품, 생활 필수품 돼서 부지런히 통신 서비스 이용한 대가로
본인들은 1년에 3.5조 정도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면서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요금 좀 인하해달라. 요금 원가를 공개해달라. 제발 고통분담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이론 일푼을 지금 국민들에서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소장님. 길거리에 조그만 건물주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해주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해도 너무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지금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편요금제라는 게 뭐고 이게 지금 예. 이제 비싼 통신비가 비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좀 내리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LTE 요금제, 우리 국민이 쓰시는 4G 요금제, 최소 요금제는 33,000원입니다. 네. 10,000원대나 20,000원대가 없습니다. 물론 알뜰폰으로 이동하면 그런 요금제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또 알뜰폰은 우리 국민들 중에 10% 정도밖에 안 쓰고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나머지 90%는 최소 33,000원, 그다음에 데이터 좀 쓰려고 하면 무제한 요금제 구간으로 가는데 무제한 요금제는 최소 6만 원, 7만 원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거기다 5G는 최소 금제가 55,000원이고 역시 55,000원제에서는 데이터를 8기가밖에 주질 않으니까 대부분이 8만 원대, 11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되어 계십니다. 네. 보편 요금제는 뭐냐면 5G 요금제도 3만 원대나 4만 원대 요금제를 내놔라는 겁니다. 강제로, 의무적으로. 네네. 요금을 다르게 낮추라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5만 5천 원 이상만 요금을 두고 10,000원에서 5만 원 사이는 아무도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LTE 요금제도 최소가 33,000원인데 10,000원대나 2만 원대 요금제를 내놔라는 겁니다. 네, 그럼 국민들께서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안 쓰거나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000원이나 2만 원이 가입해서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렴한 요금제를 의무화하는 거, 네, 그게 네. 보편 요금제 국제 제출되어 있으니까 꼭 통과시켜야 될 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3717님. 이동통신사들의 폭리 논란에 대한 인터뷰를 듣고 나니 하루빨리 정부의 확실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117님. 일본만 해도 요금제 매우 저렴합니다. 990엔부터 시작하죠. 이 통사도 고통 분담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저희가 통신요금 인하 캠페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문세가 부른 가을이 오면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